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1월, 2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3월의 둘째 주까지 지나갔는데요. 오늘 3월 14일은 여러분도 잘 아셨겠지만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냥 기념일이라곤 하지만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달콤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즐거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도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역시 첫 시간은 가까이톡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모델 박기철 그리고 김미영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두 분이죠. 시니어 모델 박기철, 김미영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각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모델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기와 모델을 겸비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 박기철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김미영 모델의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배우와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을 제가 시니어 모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배우와 모델을 겸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데 먼저 이제 박기철 모델 겸 배우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니어 모델이 있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일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로 직전에는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갖고 소품을 만드는 임가공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은 건지 제가 운영을 잘못해서인지 적자 운영이 되고 해서 파산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딸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목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돈벌이라기보다는 그냥 놀이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 나이 또래의 모델분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눈이 확 띄인 거죠.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얘기인 것 같은 게 편백나무 관련 사업을 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나 모델과는 꽤 거리가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찮은 계기로 딱 그렇게 내 인생 이막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고 깨달으셨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혹시 그 과정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이 일을 겪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특수교육을 하는 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의 20대, 30대, 40대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바빴고 정말 살아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치열하게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지나온 제 과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영이라는 한 여자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가장 예쁘게 빛나야 할 제 20대가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흘러가 버린 저의 20대의 미영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20대에 저는 옷을 참 좋아했고 또 만들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시니어 모델 광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밝은 기운이 전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두 분의 흥미로운 이야기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전환을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처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박기철 모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 약간 이런 꿈은 있었죠. 연기하는 꿈이 있었고 그걸 못하고 그냥 생활에 치닥거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 제가 목공 임가공하는 걸 그만두고 할 때 지인 소개로 생태공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생태공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열심히 했는데 그 시니어 모델을 한번 보고 난 다음부터는 늦었지만 이제는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시니어 모델로 시작을 한 거죠. 주위 분들한테는 속이고 저 혼자만 살짝 나가서 연기 공부도 하고 워킹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나도 모르게 이 SNS로 사진을 올리고 하니까 한 친구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형님 정체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내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그 친구 얘기가 형님 잘하셨어 라고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힘이 됐죠. 네, 이렇게 주변에 숨기다가 언뜻 의도치 않게 공개를 하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따뜻한 응원이 돌아와서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 이제 장성해서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도 속였죠. 감추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얘기했더니 지금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도 이렇게 인생의 이막을 성공적으로 긍정적으로 걷고 계신 우리 박기철 모델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주변에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첫 무대에 설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이걸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서고 나서 주위에서 다들 갑자기라면서 너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정말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정말 소위 말하는 집수은이고 일 외에는 바깥 활동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무 놀랬고 특히 미국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재미없다고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저까지 위로를 받는 정말 따뜻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 이막의 첫 장면을 꼽아보자면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굉장히 우연이고 신기할 정도로 학교 후배가 감독으로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영화에 그 김정은 씨라고 꼬마 신랑 분하고 같이 촬영할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가슴도 뛰고 굉장히 흥분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고 무사히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색소폰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킹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좀 하고 뭐 조금 담력이 좀 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시니어 모델로 들어섰으니까 각 행사장에도 런웨이를 올라섰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어설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담대하게 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은데 그 색소폰 버스킹을 근무하셨던 생태공원에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배우는 상관이라 아주 쑥스러워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진 재능이 이렇게 많으신데 인생 이막이 이제야 열렸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이 이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시니어 모델로 첫 무대에 섰을 때인 것 같은데요. 무대 오르기 직전에 뒤에서 앞에 분들 런웨이 하는 걸 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드레스를 밟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그 걱정 뒤에 이면에 다르게 제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근거림이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는데 그 흥분이 열정으로 제가 느껴져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이 지금 저를 계속 이 자리에 서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긴장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도파민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언제 처음 이 활동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한 3년 전에 그 우연찮게 이제 그 모델님 보고 입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서 워킹도 배우고 연기도 좀 배우고 했는데 제가 생태공원에 있다 보니까 생태공원 그 환경이 좀 열악해요. 동료들을 놔두고 그 고생하는 걸 놔두고 혼자서 다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생을 좀 더 하면서 병행을 했죠. 결근이 조금 자꾸 많아지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두고 2년을 거기 같이 있다가 작년 7월 달부터 아마 제가 정상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반년 남짓의 경력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해나가고 계신 시니어 모델, 우리 박기철 새내기죠. 모델, 새내기 모델이네요. 또 우리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야말로 정말 새내기인데요.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요. 계속 기회가 되면 무대에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 수업도 차곡차곡 밟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새로운 시작을 작년에 막 시작하셨다 보니까 새해인 지금까지도 그 설레는 마음이 아직 지속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한 게 두 분 다 경력이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안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긴장을 푸는 나만의 루틴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늘 항상 해주는 말이 미영아, 네가 기다리던 순간이잖아. 이 순간 놓치지 말자.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 나온 지금 이 순간도 미영아, 너가 기다린 순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네네. 저 지금 여기 앉기 전까지 계속 저한테 그 말 해줬어요. 미영아, 기다리던 순간이야. 드디어. 그래서인지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스튜디오에 한층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박기철 모델의 경우에도 긴장을 푸는 나만의 루틴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삶이 다 긴장이죠. 뭐. 그렇죠. 지내오면서 항상 제가 뭐 자신 있게 뭐 하는 건 없고 항상 쫄지 마. 자신을 갖고 하여튼 저한테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디 가서나 그냥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저 나름대로 저한테 용기를 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게 없다고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다재다능하시고 멋진 비주얼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멋있게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트렌드 코리아 제작진들도 언제나 두 분 모델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결정적 한마디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주위에서 항상 도와줄게 열심히 해 지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항상 응원해 주고 있죠. 거기에 힘을 얻고 하는 거죠. 뭐. 일상 속의 그런 한마디가 결국엔 꾸준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우리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결정적 한마디나 한순간 이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용기를 가지고 오디션에 도전을 하긴 했는데 좀 막막하긴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저를 오디션 봐주셨던 이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다고요.
저한테 열정이 있지만 겁먹어서 못하는 것 뿐이니까 용기를 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가졌고 또 항상 저한테 되뇌이는 말, 미영아,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미영 모델의 보지 못했던 점을 시시각각으로 발견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맞아. 보고 또, 나도 시니어 모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서서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만 짧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든 일이 원체 많았는데 그걸 겪어내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사업자, 거래처 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저 혼자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충분한 연습과 긴장 푸는 것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할 뿐입니다. 우리 박기철 모델이 그동안 겪어왔던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쩌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나를 오롯이 느끼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저도 느끼지만 저를 아는 제 위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낯가림 심하고 겁쟁이고 소심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는 특별히 수업하는 거 외에는 제가 잘 나서질 않는데 너무나 다르게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런웨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가장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무섭고 겁나면은 도망가고 숨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상반된 매력을 통해서 시니어 모델의 세계, 시니어 모델을 통해 열어보는 인생 이막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시니어 모델 박기철, 그리고 시니어 모델 김미영, 여러분의 앞날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배우로서 해보고 싶은 역할 한 개지만 말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뭐든 해내보겠다. 네. 이런 파이팅 넘치는 자세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김미영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라는 게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이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감독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능숙하게 해낼 준비가 될 오늘의 시니어 모델 겸 배우 박기철, 김미영과 함께한 오늘의 가까이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깔끔하게 전달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경제톡톡. 국회에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치권의 논쟁도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여야가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에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전략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맥락으로도 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법이 추진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 미국이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서 자국 중심 산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들어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논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투자 규모와 국민 부담 문제였습니다. 이번 법은 한미 협력 과정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구상과 연결돼 있어 일부에서는 국내 자금이 해외 산업 투자로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시장이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만큼 전략적 투자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또 경제단체들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대미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반대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법은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 기반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투자 규모와 대상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미투자 특별법에 관련된 쟁점과 논의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톡톡은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최근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보관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였을까요? 네,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함을 투명 보관함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보관 과정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뿐 아니라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의 선거 관련 토론도 유튜브 생중계 동시 시청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었고 누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보관 과정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면 선거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투표지를 옮길 때 사용하는 행랑은 그대로인데 보관함만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전반을 손봐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투표 관리 과정 전반을 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선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는 정치 문제를 넘어서 정책,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만큼 제도 개선에 관련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요. 세 번째 이슈 살펴보자면 최근에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등교 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1명, 면허 정지 3명 등 총 4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음주 단속에서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운전하다 적발되는 숙취 운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면허 취소 사례도 전날 과음 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운전자들이 하룻밤을 자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은 개인차가 있지만 시간당 0.015% 정도로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혈중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알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따라서 숙취 상태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날에 과음을 했다면 아침 운전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과음 후 최소 10시간 이상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소비 트렌드 가운데 또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쑥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쑥뜸은 예전에는 한의원 치료나 어르신 건강요법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간편뜸이나 붙이는 뜸 같은 홈케어 제품이 나오면서 젊은 층에서도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분석을 보면 쑥뜸이나 뜸 관련 건강용품 검색량이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른바 웰니스 소비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맥킨지 보건소에 따르면 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소비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에서도 국내 건강관리 관련 시장은 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와 자기관리에 돈을 쓰는 소비가 늘면서 전통 건강요법인 쑥뜸도 새로운 건강 생활 트렌드로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접 사용할 경우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사용 방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을 경제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요약을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새로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우리 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에 우리 추진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또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 결과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요,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공급은요,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속도가 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중심의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거와 투자 성격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나타날 때 두 시장의 반응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오피스텔 공급이 유난히 많아지고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요,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오피스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요,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가 적었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빠르게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한 번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요, 그 지역의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증가 정도 역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 도심은요, 공급이 제한적인 편이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면 이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요, 전세 물량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전세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요, 공급 증가가 선택지를 넓혀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와 가격과 생활 환경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어떠한 점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자라면 공급 물량뿐 아닌 지역의 수요와 인구 흐름, 그리고 교통 개발과 계획,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공급이 많더라도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시장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실까요? 네, 현재 지금 시장은요, 공급이 점차 시장에 반영되는 조정과 탐색의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증가가 시장 균형을 찾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급 증가는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다라기보다는요, 시장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에 늘어나는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은요,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급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금리, 수요,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급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에 늘어나는 주택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앞으로도 저희 마켓 트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마켓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만족도가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 2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서울시가 주는 손주 돌봄 수당입니다. 아이 한 명이면 한 달에 30만 원, 두 명이면 4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으면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용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만족도는 99%에 이릅니다. 돌보는 손주의 나이를 2살로 제한한 데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더 제도의 방향을 정교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바둑대단 이세돌 9단이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인공지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상의하면서 더 강력한 바둑의 대국 앱을 만들고 이 대국까지 시연을 했는데요. 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세계 대결이 펼쳐졌던 그 장소에서 이 9단이 10년 만에 다시 인공지능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스타트업 회사가 내놓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즉석에서 바둑 앱을 만들었습니다. 속도와 성능은 10년 전 알파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테스트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개발자들은 더 강력해진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이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는 만큼 더 이상 인간과의 대결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고 이후 10년, 이세돌 9단은 이제 AI와의 공존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 이상 AI가 현실화가 되는 것이 가까운 미래가 아닌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이제 요즘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AI에게 내 증상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의료안전기구가 올해 의료기술 위험 1요소로 AI 챗봇의 의료 오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의사만큼 똑똑하다는 AI 상담,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주요 인공지능 모델들의 의학적 권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2%에서 심각한 위해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확률적으로 가장 흔한 답을 제시하도록 설계돼 대부분 별거 아니라거나 지켜보면 괜찮아진다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없는 답을 지어내는 AI 환각 현상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의사 대체 수단이 아니라 진료를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증상이나 복용 약물 등을 진료할 경우에 의사에게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쓰는 것이 AI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또 괜찮다라는 AI의 말에 과연 안심할 게 아니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기준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게 이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합니다. 지연 아나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안 개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데서 대폭 강화된 겁니다. 또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도 바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 기관의 경우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즉 IMSM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 운영 중인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같은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ISMSP의 인증 의무화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현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도 1년 내내 가동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검 기간에는 이 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큰 골칫덩어리였는데요. 광명시와 군포시가 소각의 품앗이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네, 광명시와 군포시가 정기 보수 기간을 겹치지 않게 조정해서 연간 1,000톤의 쓰레기를 교차 소각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각 능력과 소각장 내부의 저장고에 남은 여유분을 활용해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태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민간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시와 군포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연간 교차 소각 물량을 1,500톤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 간 협력으로 비용 절감과 환경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교차 소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도 큰 관심인데요. 이렇게 오늘의 트렌드 이슈를 정리해봤는데 지연 아나운서, 최근 지연 아나운서와 트렌드 이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AI 관련된 이슈가 정말 한 화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생활에 이제 AI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또한 사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받아 적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나중에 AI에게 녹음본을 들려주기만 하면 교수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그대로 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수업을 녹음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참 정말 AI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이슈 코너가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것인 만큼 다양한 AI 소식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최근의 트렌드도 캐치하시고 앞으로 AI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 방안도 같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다음 주에도 AI 관련 소식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소식들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트렌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싱싱한 바다의 향기와 함께 천년의 맛을 자랑하는 영덕대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붉은빛 껍질과 함께 길게 뻗은 다리, 그리고 깊고 담백한 바다의 풍미까지 동해안을 대표하는 별미로 꼽히는 영덕대게는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될 만큼 귀한 음식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 특별한 대게를 직접 보고 잡고 맛볼 수 있는 축제가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경상북도 영덕에서 열리는 영덕대게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영덕 강구 행파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9회 영덕대게 축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덕하면 대게, 대게하면 영덕이죠.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 영덕 대게 축제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큰 축제, 저희 어디 갈까에서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오늘 승현 아나운서가 굉장히 핫한 축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영덕 대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산물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덕대게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 충무광 시기에 정방필이라는 인물이 영해부사로 보임에 마을을 순시하던 중 이 지역에서 잡힌 게를 맛보고 그 맛을 크게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특히 게의 길고 곧은 다리가 대나무와 닮았다고 해서 대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건과 견훤이 세력을 다투던 시기에 차유마을 주민들이 왕에게 대게를 진상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영덕대게는 왕에게 진상된 천년의 맛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이처럼 영덕대게는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도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제가 승현 아나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공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압니다. 뭔가요? 치과 아닌가요? 그거는 저의 두 번째 전공이고 제 이제 첫 번째 전공이 바로 동양사학이라는 이제 동양의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동양사학인가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영덕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배경을 살짝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영덕군은 자연이 아름답고 특산물이 풍부한 이 천혜의 고장입니다. 특히 뛰어난 맛과 향기로 오랜 세월 식도락가에게 즐거움을 줬고 영덕대게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려 태조 23년, 서기 940년이죠. 이때쯤에 왕건이 예주, 영덕군 영해면 지역을 순시했을 때 영덕대게가 수라상에 올려졌을 만큼 이 영덕대게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품입니다. 영양의 염류가 풍부한 산이질에서 서식하는 영덕대게는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유의 담백한 향과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도 깊은 만큼 축제의 규모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축제가 열리는 강구 행파랑공원 일대에는 동해바다를 바로 앞에 둔 대표적인 해안 관광지인데요. 푸른 바다와 어항 풍경을 배경으로 대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가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영덕 대게 축제는 단순히 대게를 사 먹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잡고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 만족형 체험 축제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또 축제장에는 대게 직판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중간 유통 없이 어민들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신선한 대게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참고로 축제 입장 자체는 무료이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만 소정의 참가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입장 자체가 무료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3월 26일부터 3월 29일 딱 이제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봄 냄새가 풍겨올 즈음인 만큼 이때 가족분들과 멀리 떠나면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게를 직접 잡아보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영덕대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덕대게 낚시 체험입니다. 참가자들은 낚시를 통해 살아있는 대게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데요. 직접 잡은 대게를 바로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영덕대게 통발잡이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대게가 담긴 통발을 직접 끌어올리며 어부들의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요. 현장 경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합니다. 체험에서 잡은 대게는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체험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는 무료인데 이 축제에서 잡은 대게는 가져갈 수 있다니 그야말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대게탈을 쓰고 축구 경기를 펼치는 영덕대게 탈축구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힘을 모아 줄을 당기는 영덕대게 줄다리기도 진행되는데요. 유쾌한 경쟁과 협동을 통해 축제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이벤트죠. 와, 정말 단순히 대게만 있는 게 아니라 대게를 소재로 한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체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영덕대게 낚시 체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덕대게 통발잡이 체험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가가 담긴 통발을 직접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이 영덕대게 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연 아나운서는 혹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매력적인가요? 저는 사실 축구 대회를 너무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영덕대게 탈을 쓰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새롭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영덕대게랑 축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 영덕대게 탈을 쓰고 축구를 한다는 것도 꽤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회만 된다면 승연 아나운서와 함께 영덕대게 축구 체험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줄다리기도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특별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축제의 의미를 더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죠. 네, 축제 첫날에는 대게 어업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영덕대게 안전기원제가 열립니다. 또 영덕 바다에 머문 시간이라는 주제로 아카이브형 테마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덕의 바다와 어업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차는 3사 해상공원에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시는 길에 강구항 쪽부터 3사까지는 좀 막힌다는 이런 자세한 꿀팁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승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톡에서 열정을 그리고 트렌드 이슈와 경제톡톡을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경제적인 소식들을 저희가 한눈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갈까를 통해 영덕대게 축제와 관련된 소식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여러분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전해드리려고 언제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제작진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의 열정과 함께 하시면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